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주주 물먹이더니 고려아연이 불집힌 상법 개정, 김은성 경향신문입니다. 자충수된 고려아연 승부수, 유증통한 지분확보 차질, 상법 개정의 주주권익 보호 등 최소한의 원칙 담아야 라는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세계 1위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분수령을 맞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추진하는 유상증자를 금융감독원이 제지하고 나섰다. 다수의 법무법인은 개인 주주들을 모아 고려아연의 유증을 막는 가처분 및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주주와 투자자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유증을 처리할 가능성도 생겼다. 89만 원에 공개 매수한 후에 67만 원의 유상증자가 이제 현재 나타난 거죠. 최 회장 일가가 영풍 MBK 파트너스 연합과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추진하는 유증에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게 되자 상법 개정 논의도 불붙고 있다. 그래서 고려아연 유증 증자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표시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이번 사태는 민주당이 연내 상법 개정 처리 공식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등 이런 거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그러네요. 전문가들은 주주권익 보호 조항 신설 등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상대방의 지분은 낮추고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해 추가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을 한 모양이에요. 유상증자되는 거에 20%는 우리 사주에 주게 되면은 한 그게 1.4% 정도 되는데 그게 우리 사주가 아무래도 그 경영권 최씨가의 우호 지분으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장 안팎에서 최 회장의 개인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유증에 참여한 주주들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럴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드네요. 글로벌 투자 리서치 플랫폼 스마트 카르마의 돌러스 킴 애널리스트는 고려아연 유증 사례 증자는 결정은 최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례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도 차입을 통해 89만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67만 원 예정가의 주식을 발행하는 자해 전략이라고 말했다. 비판적인 의견들이 꽤 많네요. 그런데 그 경영권 분쟁은 표 대결로 결판이 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고요. 그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와 KCC 사건을 좀 소환해서 보면은 이 사건의 그 사례는 영풍 MBK 파트너스 연합 측의 유리한 사례이긴 하지만은 고려아연 분쟁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왜 그러냐면 고려아연의 유증 규모와 청약 한도는 현대 엘리베이터에 비하면 완화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고려아연 측이 주장하는 대로 공개 매수 종료 후 거래량 급감에 따른 유통물량 부족으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생기고 MSCI 지수 편출 가능성을 긴급하게 유증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또 좀 중의적인 그런 의견도 좀 내고 있네요. 이번에 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이 주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금투세는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상법 개정 등은 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 경영권 분쟁이 적대적 M&A란 분위기에서 고려아연이 주주 물먹였다는 돌을 던진 경향신문이다.
그러니까 향후 뭐 유상증자를 그 철회를 하든 주주 물먹였다는 그런 돌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죠. 한번 맞으면은 이렇게 그 경향신문 쪽에서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랬는데 돌을 던진 꼴이에요. 그렇게 좀 느낌이 있습니다. 고려인 유상증자 추진 수기 임시주총은 연내 개최 전망 정인혁 데일리안입니다. 8일 정기이사회에서 대응 방안 논의 철회 여부 이르면 차주 결정될 듯 영풍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은 오는 27일 이르면 연내 개최 가능. 이런 게 이제 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풍 측이 이제 그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사건의 신문기일은 27일 오후로 결정됐는데 그때 임시주총 그 승인이라기보다도 그게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인용이 될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양측이 준비서면 제출 기간 1, 2주 정도가 주어진 뒤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양측에서 나름대로 이 답변서들을 내야 되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금감원 쪽에서 금융시장 본부 쪽에서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를 했습니다. 고려인에 대해서 불성실 공시 유형은 공시 불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경영권 분쟁 소송 이후에 정정사실이 발생했는데 10월 17일에 대한 지연 공시를 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 시기를 안 맞췄고 지연했다 이런 얘기인데 기간 투자 판단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어쨌든 시장에서도 좀 이런 불성실 공시법인 이런 쪽으로도 이게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명태군 가짜뉴스 의혹 왜 조사받아야 검찰 제소한 유현석 아시아경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무당 같은 그런 쪽으로 좀 몰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유현석 아시아경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이틀 연속으로 소환했다. 언론이 계속 거짓의 산을 만들고 거기에 또 거짓이 나오고 또 거짓이 나오고 있다며 정치 자금 위반에 대해 조사받아야지 왜 허위보도 가짜뉴스를 갖고 조사받아야 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청와대 이전이라는 게 무슨 풍수지설 이런 식으로 야당 쪽이나 이런 다른 쪽에서는 무당화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변명한 것은 제가 김정인 위원장님의 사무실에 가면서 보니까 청와대가 보이길래 제가 느낀 것을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풍수인가 터라는 쓴 사람의 얘기는 청와대에서 청와대 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용산이 대한민국의 아주 기가 나오는 자리인데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가 풍수지리를 안 믿는 사람은 또 거의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용산이 옛날에 이 중국 군대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을 점령한 미팔군짜리 뭐 이런 데인데 거기에 힘 있는 자들이 있던 데니까 거기가 용산이
또그 옛날 동양 철학으로 용산이라고 이름 줬으면은 뭔가 용같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름 의미를 또 인간들이 부여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그 남산 뒤편이기는 합니다만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또 한강하고도 가깝고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동훈 씨는 이재명 총동원령으로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벌어져 누가 봐도 민주당 민노총 촛불행동 원팀 시위다. 이태영 강원일보 쪽을 가져왔습니다. 이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선고를 6일 앞두고 아닌 척해도 실질은 바로 그것이라 하니까 그런 쪽으로 그 희석을 하기 위해서 좀그 장외 집회들을 벌이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좀 비판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국내 정치권을 한번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시진핑도 내가 미쳤다는 걸 안다. 중국, 대만 침공하면 관세 200% 때린다. 서울경제. 트럼프 대선 전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봉쇄 매우 쉽다. 가 말하라고 트럼프의 리조트에 머물러서 서로 더 잘 알게 됐다. 그는 매우 치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대만에 들어가면 나는 당신에게 세금을 매길 것이다. 관세를 150에서 200%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중국의 군사력을 사용할 것인지 묻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는 나를 존중하고 내가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북 핵 협상하려면 미 싱크탱크 전문가 재원본이 김별이 헤럴드 경제입니다. 그 순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먼저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이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아예 폐기하는 게 아니고 축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그 전문가가 얘기를 했고 북한과 러시아의 유사동맹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트럼프와 푸틴이 대화가 된다면 이건 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나요. 북한이 제재 압박을 받아 미국과 대화할 필요를 느끼도록 다시 국제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볼턴, 트럼프 예측 불가능, 위험, 평양 방문해도 놀랍지 않다. 볼턴의 주장입니다. 박수현 조선비즈입니다. 요미우리 인터뷰 내용을 인용을 했네요. 고립주의 정책 추구할 것.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좀 했죠. 볼턴 그 국가안보 보좌관 전 보좌관이 아마 강경 매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북한하고 대화하는데 좀 입장 차이가 있어가지고 해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닮아가나 일본화 지수로 본 한국경제 노영호 매일경제입니다. 일본 경제는 우리나라의 반면교사다. 이거 맞는 얘기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 것을 계속 모방하는데 열중했던 시절이 있고 그러다 일본이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불황에 빠지자 일본 사례를 닮아서는 안 될 모델로 바뀌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 경제가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는 염려가 구체화되고 있다. 그 IMF 전까지는 일본 모델로 열심히 했는데 IMF 이후로는 우리는 미국 모델, 미국 스탠다드로 우리가 변화가 됐죠. 그런 상황인데 다시 30년 전에 그 일본 모델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은 디플레이션 경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화 지수를 만든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단순 수치상으로는 일본보다 형편이 나은 셈인데 요거 보면은 일본화 지수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그 디프레이션 되는 그런 지수인데 이게 지금 일본은 이렇게 그 낮고 한국이 지금 높다는데 이게 그 낮은 게 나쁜 거라는 얘기죠. 실물 경제는 사실상 장기 불황 상태에 빠져 있지만 우리나라가 장기 불황 상태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모양이네요. 금리를 낮추는 확장적인 통화 정책은 환율을 비롯한 대내외 여건 문제로 제약을 받고 있어 거시경제 정책의 공간은 갈수록 협소해지고 있다. 일본도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나라의 일본화 지수가 매견상 일본보다 높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일본보다 결코 나은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다라고 매우 일본화 지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을 이런 거를 좀 분석 기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에서 중국을 보고 자신들의 잃어버린 30년을 닮아가고 있다고 그 여러 뉴스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중 대립의 여파는 한국이 크게 영향을 받는 이유는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그동안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대화가 되면서 중국이 등소평 때 개방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도 중국 투자 붐이 일었고 또 실제 경제가 진행되는데 꽤 그 도움이 됐던 거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좀 미중 대립이라는 그런 무역 전쟁 속에서는 디커플링이라는 그런 국가적인 전략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아직 미련이 있는 사람들이 친중 세력들이 아주 미련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죠. 미래의 전망도 밝지 않다. 눈에 띄는 것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질 노동 가능 인구가 일본보다 더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이다. 요 빨간 게 일본인데 좀 노동 인구가 우리 일본보다 지금 우리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경제의 근본 체력은 급속히 약해지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공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990년대 일본이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3저가 고착되는 상황을 경험함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일본화 지수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냐? 일본 경제학자인 다카토시 이토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가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는 불황에 빠졌는데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아무리 풀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어, 뭐 그게 결국 디프레이션 쪽인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돈은 푸는데 경제는 안 살아난다. 이런 거. 지수가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서 국가 경제를 설명하는데 자주 인용된다. 일본화 지수가 그 반면교사가 될지 나름대로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왔네요. 하지만은 저는 이 노동인구가 감소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냐, 로봇 자동화 등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우리는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에 대한 첫 공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제목으로 미아 얀바코치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관리는 첫 번째 공격 이후 우크라이나가 장악한 수자 주변에서 매일 전투가 벌어졌다 북한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군이 정찰을 실시하고 적 위치를 식별하여 공격을 개시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평범한 전투였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냥 그런 전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서는 한국의 미래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인 정찰 및 타격 드론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북한군이
그들이 나중에 북한에 돌아오면 새로운 드론 노하우를 향후 한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테러 행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를 표시하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코발렌코 계정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좀 한계 사항은 자기네들 뉴스 보도 내용의 한계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날은 그 우크라이나와 독일이 북한의 전쟁 개입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논의를 했는데 향후 어떻게 나올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얼굴이 서양계 얼굴 같진 않아요. 아마 그 우크라이나에서 온 그 경호원, 글쎄요. 그 좀 그렇게 생겼네요. 왜 트럼프가 승리하고 리버럴은 계속 지는 걸까? 많은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 홀리 아리노브 정신과 의사, 홀리 멘탈 클리닉 원장인데 자주 현대 비즈니스에 기고를 하네요. 민주주의와 미국의 위기. 한번 이거는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하고 있는 메시지는 민주주의의 기두로서 어, 세계를 선도한다는 역할을 포기하고 미국의 국익을 선시하는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동맹국인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위기를 무의식에 가까운 심층 심리나 정치 사상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싶다. 이번에 뼈저리게 이해한 것은 그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리버럴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미국의 초래된 분열은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리버럴 세력의 내재된 문제점이 표면화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 출신으로서 정근대적이라고 여겨지는 봉건주의, 민족주의, 지역주의 등을 부정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서구의 자유주의론자들은 이를 민주주의와 파시즘의 싸움이었다며 전자가 후자가 승리하는 것의 보편적 의미와 가치를 규정했었죠. 파시즘적인 집단이나 사회를 하나로 묶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것을 본질적으로는 악이라고 규정해 그러한 기능을 정지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적 균형을 보면서 해야 할 프로젝트 아니냐. 그것을 단순히 역전시킨 남녀 평등을 위해 여자를 남자에게 이기게 해야 한다는 논리를 아무리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신분과 명성이 있는 리버럴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단적으로 가면은. 리버럴 세력은 그에 대항하기 위해 여성이나 소수 민족이나 이민이 이기기 쉬운 상황을 준비했다. 그러나 리버럴의 주장이 이 사회 속에서 스며들어 영향력이 커졌더라면 다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자유주의론자들은 그것에 마주하지 않았다. 현실적인 지역 정치나 경제를 돌리는 장면에 대해 중요한 지위를 실무 능력보다 리버럴한 가치관인 다양성 간판을 우선한 머릿수 맞추기 정도로 중시해 분배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리버럴들의 내재된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사회의 활력과 실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일에 대한 불만이 나오면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차별주의자라고 리버럴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단죄하고 잘라버리는 것을 상태화시켰다. 나하고 뜻이 틀리면 적이다, 악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보수 쪽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실력도 없는 리버럴들이 실력 있는 보수주의자들을 무조건 악으로 몰아세우는 한국의 좌파도 이와 같다고 여러 번 비슷하게 느꼈었습니다. 한마디로 실무 능력도 없으면서 배운 건 있다고 해가지고 머릿속에 그런데 일반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표현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왔는데 자기는 배워서 똑똑해가지고 리버럴한 사람인데 결국은 일반 평민들을 약자로 보는 PC주의 쪽으로 결국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배층이고 나머지는 다 피지배층이다 하는 이 수직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나진 못했다. 그 리버럴들도 자유평등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은 독재를 해야 된다는 거로 뭐 정치 철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미 벌써 오래전에 정의된 얘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은 없으며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은 그런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부단히 그것과 타협해 나가야 된다. 타협이라는 것은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터지게 돼 있는 게 좀 문제이긴 이죠. 그래서 타협이라는 얘기는 현실 미봉책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향해서는 안 되는 방향, 억압 배제된 것은 증상으로서 회개한다. 제 얘기나 막 같은 얘기예요.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등장한 것도 이 리버럴 세력의 내재된 문제점에 반응한 측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로 사회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수직 사회죠. 본연의 자세의 보존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가치관, 그것을 극복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요구하는 리버럴한 감성, 현실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 높이, 그러한 모든 균형을 취하면서 이를 운영해 나가는 고도의 통합이 리더에게는 요구되고 있다. 통합의 리더십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영국의 정치학자 버나드 클릭의 정치의 변증이라는 쪽에서 어, 정치란 토론의 과정으로 중략하고 토론이 그, 이,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지지되는데 그 반대되는 또는 어딘가 모순되는 사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반대를 믿는 누군가에게 지지돼야 된다 이런 좀 표현을 했는데 어, 전략적으로 서로 틀리고 뭐 한다 그래도 그 어떤 정책이 나중에 그 나가는 방향이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지지를 받는 그런 식으로 변증이니까 변증법으로 정반합으로 그런 식으로 돼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오히려 또 좀 아주 단순하게 잘 이해가 되게 댓글을 달고 있네요. 필자가 말하는 자유주의 세력의 내재된 문제점이란 무엇인지 아직도 불명하지 않는 문장이다. 이게 참 저는 아까 그 문제점을 실력은 뭣도 없는데 사상만 좋아가지고 어떤 그 행정이나 이런 데 머릿수만 채워놓는 거로 자유평등을 내세우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어, 뭐 숨은 트럼프 그러니까 그 숨은 이번에 뭐 샤이 트럼프 뭐 이런 것들도 언급을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인 중산층의 세력이 되면서 이게 우리도 그렇게 될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 트럼프가 크게 신장한 이유는 그런 피부 감각의 리버럴 세력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는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 댓글 하나는 리버럴이라기보다는 좌파라고 하는 것이 더 잘 맞지만 다양성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을 또 하는 사람이 있네요. 마이너리티 중시가 마조리티 경시로 이어지면 다수파의 지지는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 또 요것도 또 추가로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요점은 불법 체류자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가치관을 부정하고 공존을 강제한다. 이것은 리버럴리즘이 가진 어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뭐 일본에도 그 많은 그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왔지만은 그 이 공전 뭐 이런 거를 강제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뭐 현재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 뭐 퇴출시키겠다 이런 거하고 이제 맞물려서 돼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래서 빨리 이민청을 만들어 가지고 통합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견해를 쭉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 이미 그 저는 그 인간 사회는 원래가 수직 사회다. 피라미드 구조다. 그것이 잘 됐냐 못 됐냐를 그 따질 게 아니고 그 피라미드 구조 안에 있는 그 이 일관되게 흐르는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게 문제지 그 구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을 봐라.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몇 번인가 인류라는 것이 그 유적이나 이런 걸 보면은 현대가 지금 살아온 게 지구의 역사가 아니고 이 문명이 몇 개 문명이 이미 사라졌다고 묻혔다.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거를 봤을 때 피라미드도 불가사의한 거죠. 그게 과연 이집트 왕국 때 만든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동양에서도 피라미드 구조는 많이 그 발견이 되고 그건 인간 구조의 그 상징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1년 반 전의 견해입니다. 2023년 4월 3일 피터 자이안의 뉴스레터 내용인데 에, 그 이번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 유일한 방법은 또 다른 바이든 대 트럼프 대결일 뿐입니다. 트럼프가 추정하는 컬투주의자들은 트럼프를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20년 재대결을 준비하세요. 이게 2024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20년에 대결을 다시 대결하라 그런 뜻으로 쓴 거네요. 연령이나 부통령과 같은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반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해하려면 공화당, 민주당, 무소속의 투표 행태를 세분해야 한다. 무소속 의원 대다수는 항상 어떤 식으로든 투표를 한다. 그리고 이게 뭐의 그 은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S를 부여하는 무소속 유권자의 10%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에 대해서는 그가 해야 할 일은 무대에서 침을 흘리지 않고 살아남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앞으로 4년 동안 사무실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오바마는 재임 8년 동안 외교 정책을 거의 한 것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탈세계화 속 지역 분쟁 및 전쟁의 담당 역할이고 트럼프는 전쟁 종식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철도 르네상스 올해만 11개 개통 정부가 공들이는 이유는 황재성 동아일보 1, 2, 3, 4로 지금 우리나라 연말에 고속철도 개통이 11개나 개통이 된다는데 국토부가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 개막했다고 해가지고 쭉 얘기를 했고요. 또한 뭐 중부 내륙도 있고 대구 광역철도도 있고 중앙선도 있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동해선도 있고 또 도로나 지하철 못지않게 일반 철도 역시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아마 균형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지역 발전에도. 2004년 고속철도의 등장은 철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공들이는 이유는 해가지고 원인을 얘기하면은 우선 인구구조 변화다, 저출산 뭐 이런 거, 고령자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거를 들었고
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신속성과 정시성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이 자동차보다는 환경 보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필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 한 세 가지 원인을 들었어요. 그리고 세계 철도 시장 규모도 늘어나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계속해야 또 우리가 그 철도 수출도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필요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철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를 저는 엉뚱하게 전에도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도 그 국민의힘이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사실 이 부산에서 서울을 축으로 하는 경부 라인을 통해 가지고 발전해 왔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서해 라인을 그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제 인구도 줄고 쌀도 많이 안 먹고 여기 평야 지방인데 교통이 오히려 더 신속하게 빨라질 수도 있다. 아, 여기에서는 이제 또 그 제주도로 또 연결되죠. 제주도로 배로는 부산 쪽으로는 일본의 그 시모노세키라고 그러나요?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또 여기 뭐 동해선도 생기고 그러지만은 큰 두 축인데 이게 서해안 라인은 나중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부 라인은 이제 신의주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만주까지 가는 거. 충분 여건에도 생각을 해봤어요. 서해안 고속철 차대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그러면은 제2의 경제발전 시대가 올 수 있다. 왜냐하면은 북한과 경제 교류가 목표이기 때문이다.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했지만 근본 원인에는 이 북한 교류를 저는 좀 희망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철을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평양까지 뭐 금방 가고 뭐 함흥, 원산 그다음에 쫙 가면은 경제 유통이 얼마나 빨리 잘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북한 경제 교류가 목표라는 게 뭐냐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존재는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에 참여하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저는 그 우리나라 고구려 벽화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오리온 별자리에 대한 상징화된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림하고 약간 반대죠. 이 허리가 오리온 벨트고요. 3개 별이 있죠. 그러면 이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모양하고 그 하늘에서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서 한다면은 이쪽이 어디가 되겠냐면은 중국이 됩니다. 이쪽은 그 일본이 되겠죠. 자, 개마 무사가 일본은 말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거로 되고, 여기 무릎을 꿇은 거는 중국의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국뽕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전에 어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서양 문명은 반도 문명,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유럽 대륙으로 했다가 영국이란 섬으로 이 세계 문명이 이동을 했었는데 2차 대전 후에 다시 이것이 미 대륙으로 넘어갔어요. 여기까지 진행된 거고 동양 대륙은 대륙 중화 문명이라고 중화가 아니고 중원 문명이라고 얘기했죠. 중원 문명이 다 중화 그 한나라 중국 애들이 아니에요. 이 대륙 문명이 반도를 경유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섬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후에 일본의 그 문명이 슬슬 이제
한국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제 이게 대륙으로 또 다시 문명의 영향을 줘야 된다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희망사항은 동해 유전이 좀 퍼지면은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요거는 언더월드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 목루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떤 음모론적인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방송을 하는 김정민 박사의 주장은 음모론이지만 세계 통합 목표는 틀리지 않다고 자기는 믿는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제 정치 외교학인가 그거를 전문으로 해서 박사를 뭐 취득한 사람이니까 국내에서는 몽골 박사라고 좀 비하해서 말하자면은 대우를 받는 제야라고 그러니까 저는 제야라기보다는 야생적 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